예, 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방문각 스타디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스타디는 3기 지금 3주차를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쟁점에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 1번 문제는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가 1-1번으로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 의견 청취 절차, 토지보상법 제21조 의견 청취 절차를 결한 사업인정의 적정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정한 소유자가 아닐 때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 취소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1번에서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두 번째에서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의 법적 성질 관련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왔던 건데, 이 지목이 다른 이제 표준지를 쓰는 거와, 그 다음에 인근 거래 사례보다 30% 낮게 평가된 사례에 관련된 쟁점, 이렇게 해서 한번 출제해 봤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제 토지 등의 유용자산을 평가했을 때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의 감정평가 행위의 위법성 관련된 거와 감정평가사법상 벌칙 규정 관련된 적용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감정평가사법상 자격 취소 관련된 건데요.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금고 이상 1회 되면 이제 아웃 되게끔 취소되게끔 이제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35회 시험에서는 자격 취소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사업 인정 관련돼서는 한 7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출제가 거의 다 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될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시간에 봤던 이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 관련된 거. 그래서 사업인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아시는데,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 예전에는 이게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가 이게 별개로 행해졌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은 하나의 몸으로 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인정과 사업인정 고시는 이게 이제 별도로 볼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이렇게 보아서 오늘 예시답안에서는 통일적으로 봐서 이제 형성적 행정으로서 특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에서는 우리가 수목관 보조기 해가지고 우리 수험가에서 외우는 거 있죠. 수용권 설정, 목적물 범위 확정, 관계인 범위 확정,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의 요건이죠. 원래 이제 이게 일본 토지 수용법에서 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판례로서 지금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판례에서는 사업 인정 요건으로서는 첫 번째 토지보상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두 번째 공공필요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 공공필요는 비례 원칙으로 판단해야 된다. 네 번째 사업 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력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사업 인정의 요건으로서, 과거에 요게 한 10회, 그 다음에 17회 시험에서 사업 인정의 적부 여부 내지는 사업 인정을 해줘야 하는가, 그 당시에 이제 예시 답안과 만약에 지금 한다 그러면 그 예시 답안은 사업 인정의 요건으로서 이렇게 답안을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회, 20회 시험에 나왔던 사업 인정과 부관에 대한 쟁점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의 기본적인 절차에 하자. 이게 이제 토지보상법 제21조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든지 시도지사와 협의, 중토위와 이해관계의 의견 청취, 이런 내용들이 쟁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과 수용자결의 하자 승계, 이게 역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 불복해서 한 30점으로 12회 때 이제 출제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회 시험에서 사적 공용 수용 내지는 이제 공공적 사용 수용에 관련된 쟁점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뭐 계속적 공익 수행 확보책 이것이 이제 주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1번에서 사업 인정의 의의와 취지 요거 토지보상법 제2조 7호 20조 언급해 주고요. 사업 인정의 법적 성질은 형성적 행정이로서 특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공사이익 간에 형량을 해야 되는 재량행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3자요 행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인정 고시에 관련돼서는 토지보상법 제22조에서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서요. 결국은 여기서 이제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적 성질을 준법률적 행정행위 중에 통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서 특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인정고시의 효과는 수용권 설정, 목적물 범위 확정, 관계민 범위 확정, 토지 보전 의무, 그 다음에 토지물건 조사권, 보상의 산정 시기의 고정 등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법적 성질을 논의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불복을 논의하는 건데 토지보상법에서는 별도로 불복에 관련된 사업인정 불복에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보상법 제21조 관련돼서 제1항이 이제 사업인정을 받아야 되는 케이스 이런 케이스에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와 이해관계는 의견 청취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있고요. 별표 2 사업인정 의지되는 거죠. 21조 2항은 사업인정 의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중앙토지협의와 사업인정 이해관계는 자의 의견 청취 들어야 된다. 3항 같은 경우가 이제 공익성 검토 관련된 이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2조는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차피 여기서 이제 의견 청취를 하는 거니까요. 자,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돼서 우리 학설은 대립하고 있는데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관련된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법성의 정도는 통설 판례에 따라서 이것은 중대 명백설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결론을 지으시면 되겠고요. 자, 협의 성립 확인에 관련돼서는 제29조 제4항에서 재결로 간주한다. 특히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 협의 성립 확인 수리 신청 수리 처분 취소 사건에 관련돼서는 사건 번호 2016도 51719 이게 이천시에 있는 특전사 부지 관련돼서 이게 등기부상 명의자와 협의 동의를 해가지고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를 했는데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 성립 확인 신청 수리 처분은 위법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진정한 소유자와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에 대한 논고로서 원시 취득에 강력한 효력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법상 매매 계약과 달리 협의 당사자들이 사후적으로 그 성립과 내용을 다툴 수 없게 한 법적 정당성의 원천은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등이 진정한 합의를 하였다는 데 있다. 이 바로 이 논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판례 2016도 51719 꼭 좀 외워두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34회 제1회 34회 1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28회 1번도 사업인정과 수용제결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30회 4번의 경우에도 바로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그렇죠? 협의에 대한 부분과 협의 성립 확인의 법적 효과를 설명하시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2016도 51719 판례에 쓰면 아주 좋은 문제가 만약에 그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표준지 선정관리 지침은 14회에 출제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됐고요. 2-2번의 물음에 있는 이 문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게 해당 토지가 전인데 대지인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로 해가지고 표준지 거래 사례를 참작했고요. 그 다음에 거래 사례보다 30% 인근 대지인 거래 사례보다 30% 감액을 한 그 케이스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점에서 위법한 것이냐라는 이제 물음인데요. 자,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에 대한 법적 성격은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학설은 행정규칙설, 법규명령설, 규범규칙 행정규칙설, 그 다음에 위헌무효설, 법규명령적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설 이런 게 대립하고 있죠. 자, 우리 대법원 판례 2006도 3742, 3759 병합사건에서 자, 요 판례 알아도 되겠죠?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된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아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이와 같은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해당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갑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게 법규성이 있는 경우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눠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인근 토지사 의리 취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12조죠.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의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네 가지 학설이 있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2006도 330 새만금 사건이죠. 여기서는 계직구, 간사경,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은 법률상이 있고 간사경,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표준지 공시가 이의신청 관련돼서도 과거에서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 내용이 토지 소유자, 이용자, 그 밖에 이해관계 있는 자 이렇게 그 한정했었는데 이게 2007도 1384 판결이 나오면서 비교 표준지 결정의 이 법이 그 수용제일에 하자 승계된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이러한 규정이 삭제가 되고 이 신청을 하려는 자, 그쵸? 이 신청을 하려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의가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를 상당히 넓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음 2번에서는요 지목에 대한 차이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거 하고요. 인근 거래사보다 30% 감액하였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건 번호 2007도 20140 사건으로 해서 이 판례 논고로 해서 답안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 결정 절차 및 그 효과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표준지 공시가는 당해 토지뿐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전제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특히 그 가격의 적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선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므로 그 감정평가서에는 평가 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의 당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세 번째 판결로지고요. 네 번째 판결로지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국토부 장관이죠.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토지의 적정 가격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그 토지의 적정 가격으로 결정 공시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및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국난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인근 표준지의 감정가격만을 참고가격으로 삼으면서 그러한 참고가격이 평가의 선정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 의견을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사안에서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의 선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표준지 공시가 결정은 그 토지의 적정 가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3기 2주차에도 제가 중요한 그 판례로서 제시를 했고 구체적인 사례 문제로 3주차에 한번 다시 출제를 했습니다. 엉터리 표준지 공식과는 사실 지금까지 안 나온 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딸딸딸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4회 1번 표준지 선정 관리 지침이 나왔고요. 33회 2번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 나왔습니다.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으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딱 하나의 논제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입니다. 그렇죠? 그거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두시고요. 3번 공인회계사에 의한 자산 재평가,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2017도 191 판결,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제가 쭉 읽어 드릴 테니까 요 판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 말고 이제 지난주에 나왔었던 게 신만이 아저씨죠. 신만이 아저씨. 그래서 전주 연결돼서 이 공부 안 할 때 바로 그 다음 주에 유사 문제로 또 이렇게 딱 그 여러분들 또 허를 찌르는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자, 공인회계사법 사건 번호 2014도 191, 이게 이제 벌금 500만원으로 확정된 사건인데요. 공인회계사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회계정보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2조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위 규정이 정한 회계에 관한 감정이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측정하여 기록한 회계 서류가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정확하고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한 판정뿐만 아니라 자산의 장부가에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한 의견 제시 등도 포함된다. 그러나 타인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 가액공시법, 지금 감정평가사법이죠.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은 회계 서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과는 관계가 없어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공인회계사가 하는 다른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공인회계사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공시법, 감정평가사법이죠. 정한 지금 토지에 정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봤고요. 이게 31회 3번 출제된 거고, 2017도 10634, 이게 신만이 아저씨 산양삼을 법원감정인이 지정되어 감정평가한 경우, 요거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고 신만이 아저씨한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감정평가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문제 4번, 올해 시험에 아주 출제가능성이 높은 게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입니다. 일단 작은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보고요. 자,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는 4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명의되어, 세 번째 금고 이상 1회 아웃, 그 다음에 네 번째 업무정지 1년 2회 아웃, 이렇게 한 경우에 우리가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감정평가사법 제45조에 그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만 청문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징계위원회에서 자격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서 신분 자격의 박탈인 경우에는 청문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의 지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청문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그것은 우리 이제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 법제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청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하고 감정평가 설립인가 취소인 경우만 청문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쵸? 나머지 징계에 관련돼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년에 감정평가사법 제21조 사무소 개설신고제도 폐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행정법의 규제 순서가 4단계로 구분됐다고 했습니다. 1단계가 특허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죠. 가장 높은 규제입니다. 두 번째가 허가, 높은 단계죠.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거. 그 다음에 등록, 우리 감정평가사 합격한 다음에 수습을 1년 받아가지고 국토부의 감정평가사 등록부에 등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건데요. 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국토부에 등록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신고를 하게 되면 이중 규제 문제 때문에 감정평가사법 제21조에서 사무소 개설 신고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규제로 인해서 이를 폐지했다.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해주면은 되는 그런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로 보면은 33회 3번 문제 자격증 나왔고요. 17회 2번에도 자격 취소 관련된 이게 한번 나왔고 14회 4번 문제에서도 자격 취소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기 3주차 주요한 쟁점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말에 스터디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써보고 내가 뭘 모르는가를 분석을 하고 다시 오늘 밤 다시 여러분들이 베타 답안 딱 작성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여러분들이 녹음을 해요. 베타 답안 작성한 다음에 워딩으로 한 다음에 답안 분량으로 22줄 16면 답안제 20자, 한 줄에 20자에서 22자, 전체 352줄 중에서 한 30줄 정도 띄어쓰기를 한다 그러면 약 그 320줄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20자와 22자 정도 쓰면은 6,400자에서 7,050자 정도, 평균 6,500자 정도 만약에 쓴다고 하면요. 여러분이 단 한 자의 오타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한다. 그러면 한 페이지에 4분 30초, 목차 잡는 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면요. 결국은 그 갭 시간이 또 좀 있는데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또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잡는데 빠르면 10분, 늦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잡고 최대 생각해 봤을 때 한 페이지에 5분 이내에 작성을 해야 16페이지면 80분입니다. 20분 잡고 목차 잡고 80분 내에 쓰면 오타 잡는 시간이 없으니까 4분 30초 정도에 한 20자 정도로 해서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지 그래야 시간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간 안에 잘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매일 여러분들 그 한석봉 훈련 매일 하는 복귀 저는 매법이라 그러는데 매법을 여러분 해보시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상담 오신 분들 몇 분 계셨는데 제가 매법 좀 해가지고 제 메일로다가 보내라 그랬어요. 첫 장하고 마지막 장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하는지 그래서 자기와의 약속을 꼭 지켜가지고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은 한석봉 훈련이 돼가지고 복귀가 쫙 성적이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시면은 반드시 감정평가사 합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서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